여러분, 혹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어떤 상상이죠? 여러분이 86살이 된 미래의 모습이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절반 이상을 통제하고 사회의 수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된 그런 세상 말이죠. 86살의 미래라. 네. 그런데 정부나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막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당신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게 과연 경제적으로 합당한가? 뭐 이런 주제로요. 기분이 썩 좋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사회가 나를 좀 짊어져야 할 무거운 비용으로 취급한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여전히 존중받는 권리의 주체라고 느낄까요? 이게 참, 아주 묵직하면서도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사실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이야기할 때 그 무의식적으로 비용이나 부담, 약간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가 되게 쉽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 흐려진 프레임을 오늘 아주 맑게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이 2026년 4월 5일 일요일이잖아요. 네, 벌써 4월이네요. 식목일이죠. 네, 식목일이기도 하고요. 또 절기상으로는 하늘이 투명하게 맑아진다는 청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심층 분석에서 다룰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죠? 네, 케어 유니스의 김영래 편집장이 지난 하루 동안 쏟아진 그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를 쫙 집약한 리포트입니다. 네, 저희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꼼꼼히 파헤쳐 보려고 해요. 우리 사회가 시니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그 이면에서 어떤 거대한 시스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다룰 이슈들이 사실 단순히 노인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 이런 시혜적인 복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복지를 넘어서는 이야기인가요? 네, 생존권, 그리고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금융 시스템의 진화, 돌봄 인프라 형식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근간을 흔드는 아주 본질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럼 가장 뜨거운 논란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제 하루에만 관련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졌던 그 이슈입니다. 그 출퇴근 시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검토설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만 노인 무임승차를 좀 제한하자는 아이디어가 수면 위로 쓱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자마자 대한노인회가 아주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고요. 네, 생계를 위해서 이동하는 노인들을 자극하지 말라 이런 입장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이 직접 방문해서 제한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식 확인을 하면서 일단 불길은 껐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진화에 나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좀 느껴졌어요. 딜레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솔직히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 생각하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잖아요. 그 지옥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힘들죠. 네. 게다가 지자체들이 무임승차 때문에 떠안고 있는 누적 적자 규모도 수학적인 팩트고요. 수요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출퇴근 시간 제한이 꽤 합리적인 정책 카드일 수도 있는데. 네, 경제학적 효율성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청와대가 너무 서둘러서 논의 자체를 그냥 덮어버린 건 아닌가. 중장기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 지점이 이 문제의 가장 날카로운 단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피크타임의 수요 분산이라는 논리로만 접근하면 제한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 디지털 데일리 사설에서도 잘 지적을 했듯이 정책이 효율성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통계에는 절대 안 잡히는 취약계층의 생명줄을 확 꺾어버리게 됩니다. 생명줄이요? 네, 많은 분들이 무임승차라고 하면 흔히들 그 등산복 입고 여가 즐기러 가시는 어르신들 모습을 떠올리시잖아요. 맞아요. 주로 낮 시간에 산에 가시거나 모임 가시는 모습이 먼저 생각나죠. 그런데 현실의 메커니즘은 전혀 다릅니다. 혹시 새벽 첫차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타본 적은 있는데 어르신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바로 그분들입니다. 폐지를 주우러 가시거나 건물 청소 또는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향하는 분들이거든요. 출근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분들에게 무임승차는 단순한 교통복지 혜택이 아니에요. 직장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생존수단인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일당을 생각하면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겠어요. 엄청나죠? 하루 일당에서 왕복 교통비 몇천 원이 빠지면 그날의 식대를 완전히 좌우할 만큼 거대한 비율이거든요. 세상에. 만약에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가 제한된다면 이분들은 일터를 잃거나 당장 밥값을 줄여야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지하철을 공짜로 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네요. 고령층의 가장 취약한 경제활동 채널 자체를 끊어버릴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계획 없다고 덮어버리는 걸로 끝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재정 적자는 어쨌든 계속 쌓일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진짜 문제는 노인들의 이동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 아주 정교한 시스템 디자인에 있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딜레마네요. 결국 생존의 문제, 그러니까 일터로 향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로 이게 또 연결이 되네요. 맞습니다. 그럼 시야를 좀 넓혀서 지금 시니어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터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뉴시스 기획 기사를 보니까 제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첨단 인공지능 시대에 대기업들이 오히려 퇴직한 시니어 베테랑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재고용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죠. 네, 저 이거 보고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 나이 든 사람들의 일자리부터 싹 대체될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단순 반복 업무부터 대체될 거라고 예상하니까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약간 택시 운전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택시 운전이요? 어떤 점에서요? 요즘 내비게이션들 인공지능이 실시간 교통량까지 싹 계상해서 가장 빠른 길을 1초 만에 척척 찾아내잖아요. 네, 엄청 똑똑하죠. 하지만 실제로 막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내비게이션은 절대 모르는 현장의 변수들이 꼭 있단 말이죠. 아, 골목길 상황 같은 거요? 네, 예를 들면 이 동네는 비가 오면 골목이 좁아져서 트럭이 못 지나간다거나 아니면 이 아파트 단지는 하필 이 시간대에 쓰레기 수거차 때문에 길이 꽉 막힌다 이런 팁들이요. 이거 완전 베테랑 기사님들만 아는 정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최신 내비게이션을 쫙 도입해서 써보니까 결국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굴리려면 현장의 숨은 맥락을 꿰뚫고 있는 노련한 택시기사 같은 베테랑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아닐까요? 야,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맥락을 짚어내신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결정적인 한계가 바로 전문 용어로 맥락적 지능의 부재거든요. 맥락적 지능이요? 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정말 1초 만에 도출해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왜 지금 우리가 양보를 해야 하는지, 아, 사람 사이의 타이밍 같은 거요? 그렇죠. 거래처의 숨은 의도가 대체 뭔지, 부서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 이런 건 도저히 계산해내지를 못합니다. 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묘한 행간을 읽는 능력? 이건 수십 년간 현장에서 진짜 구르고 깨지면서 쌓은 경험 데이터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대기업들이 시니어를 다시 부르는 건 어떤 시혜적인 일자리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필요해서 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도출한 그 결과값을 아주 현실 세계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시니어들의 지혜 자본을 시장 가격을 주고 다시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야, 지혜자본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게다가 리포트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꼭 대기업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지역사회 곳곳에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맞아요. 인천 미추홀구에는 시니어 바리스타 카페가 생겼고요. 또 전남과학대학교에서는 그레이스타 모델이라고 시니어 모델팀을 창단했더라고요. 네, 경남 의령의 시니어 친화형 청춘공장 착공 소식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그 시니어 모델팀 창단은 이게 단순히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니잖아요. 고령 친화 산업이라는 아주 거대한 소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등장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아주 깊게 파고들어 볼 만한 해외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례인가요? 베트남 국영 매체, 그러니까 베트남 VNS에 보도된 바흐마이 병원의 실태 조사인데요.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시스템을 시사하거든요. 베트남 병원 주도의 조사요. 네, 보통 우리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지자체가 그냥 단순 노무 일자리를 몇천 개 뭉텅이로 만들어서 배분하는 식의 공급자 중심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동네 쓰레기 줍기나 초등학교 앞 교통안전 지킴이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바흐마이 병원 주도로 이루어지는 조사는 철저하게 수요와 역량의 아주 정밀한 매칭을 목표로 합니다. 정밀한 매칭이요? 네, 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이 개입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건강 상태를 의학적인 데이터로 아주 정확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 그냥 나이로 끊는 게 아니라 실제 건강 상태를 측정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아주 미세한 직무 능력, 예를 들면 일주일에 딱 4시간,
회계장부의 특정 오류만 검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마이크로 수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와,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건가요? 네, 이 둘을 마치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밀하게 맞물리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야, 병원이 일종의 아주 과학적인 역량평가 센터 역할을 하면서 기업의 수요와 딱 매칭을 시켜준다니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랑은 진짜 차원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사람을 그냥 인력 한 명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가진 아주 세부적인 능력치들을 조각조각 내서 시장이 딱 원하는 퍼즐 위치에 정확히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 노동 위주의 공공일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정밀한 데이터 기반의 매칭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죠. 맞아요. 그래야만 시니어가 사회의 짐이나 부담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이게 무너지면 다 소용이 없죠. 맞아요. 모든 게 올스톱되는 바로 그 조건,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우리의 존엄과 가장 직결되는 뇌 건강이요. 네, 치매 예방이 아주 핵심이죠. 어제 하루 동안 쏟아진 치매나 건강 관련 연구 결과를 제가 쭉 보는데 저는 이 개념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개념이죠? 운동 스낵이라는 표현이요. 아, 운동 스낵. 네, 아주 직관적이죠. 하루에 10분씩 틈틈이 스낵 먹듯이 짧게 하는 운동이 치매 위험을 무려 63%나 낮춘다는 연구 결과더라고요. 엄청난 수치죠. 여기에 더해서 고령자의 독감 백신 접종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춰준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네, 백신도 중요하죠. 또 단 5분의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앉은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7%나 감소한다는 연구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치들을 보면서 그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너무 궁금했어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요? 네, 아니 단순히 앉은 자세 한번 쓱 바꿔 앉았다고 뇌질환인 치매 위험이 7%나 뚝 떨어진다는 게 얼핏 들으면 약간 과장 같기도 하거든요. 도대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아, 그걸 설명해 드리자면 혈류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해요. 우리 뇌는 몸 전체 체중의 딱 2%에 불과하거든요. 네, 아주 작은 기관이죠. 그런데 심장이 뿜어내는 전체 혈액의 무려 20%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뇌는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고 또 뇌세포에서 발생하는 노폐물들을 그 혈류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씻어내야만 건강이 유지되는 구조예요. 아, 노폐물을 빨리빨리 씻어내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를 꼼짝 안 하고 계속 유지하면 몸 전체의 혈류 속도가 현저하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피가 천천히 돌게 되고 혈류가 느려지니까 뇌에 찌꺼기나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환경이 돼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단 5분의 유산소 운동 혹은 자세를 수시로 바꾸는 이런 마이크로 움직임들이 일시적으로 심박수를 확 올리고 혈관 내 내피세포를 자극하거든요. 오, 피를 펌프질해 주는 거네요? 네,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를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루 10분의 운동 스낵이 치매 위험을 63%나 낮춘다는 건 헬스클럽 가서 막 거창하게 무거운 거 드는 운동보다 네, 땀 뻘뻘 흘리는 것보다요? 네, 일상 속에서 혈류를 자주 순환시켜주는 게 뇌의 노폐물 축적을 막는데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아주 과학적인 방증입니다. 야, 예방의학의 관점이 진짜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네요. 병원 가서 거창한 의료 처방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청취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자세를 한번 꼿꼿하게 고쳐 앉는 그 작은 습관 자체가 가장 강력한 뇌보호 약인 셈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잠깐 자세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네요. 네,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시고요. 그런데 리포트를 보다가 제 눈길을 확 사로잡은 게 또 하나 있었어요. 뇌 건강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방어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아, 어떤 방어선 말씀이신가요? 치매머니 안심 신탁 제도라는 겁니다. 이거 정부 시범 운영 규모가 무려 150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죠. 보통 우리가 치매 정책이라고 하면 병원 치료비 지원해주거나 요양보호 같은 의료적인 부분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주로 돌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금융자산의 방어가 왜 갑자기 아주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게 된 건가요? 그건 치매라는 질병이 가진 아주 치명적이고 좀 잔인한 특성 때문입니다. 잔인한 특성이요? 네, 치매는 단순히 나의 소중한 기억력을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거든요. 병이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훼손되는 게 바로 환자의 경제적 판단력입니다. 아, 돈 계산이나 판단이 흐려진다는 거군요. 경제적 방어력이 사라지는 거네요. 네, 환자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자산을 모아뒀더라도 인지 능력이 뚝 떨어지는 순간 그 자산은 아주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꾼들의 타겟이 되기 쉽겠네요. 그렇죠. 외부의 사기 범죄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일부 가족이나 친척들의 부당한 착취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아주 많거든요. 아이고, 참 씁쓸한 현실이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국가가 치매 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병원비를 대주는 식의 지원에만 집중했다면 이번에 나온 치매머니 안심신탁은 개념이 다릅니다. 환자가 아직 인지 능력이 있고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재산을 금융기관에 딱 묶어두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에요. 아, 미리 묶어둔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시스템인가요? 일단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게 되면요. 나중에 환자의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더라도 누군가가 임의로 큰 돈을 확 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오, 가족이라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군요. 네, 은행이 아주 강력한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오직 환자 본인의 생활비 그리고 병원비처럼 생존과 치료에 직접적으로 직결된 용도로만 매달 돈이 지급되도록 그 자금줄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아, 진짜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질병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가장 마지막 보루인 자산, 그 돈에다가 물리적으로 락을 걸어서 보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네, 건강관리하고 자산보호, 이 두 가지가 노년의 존엄을 꼿꼿하게 버티게 해주는 양대 기둥이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리포트에 지역사회 건강 캠페인 내용도 있었죠? 네, 동대문구나 해남군의 걷기 행사 소식도 있었고요. 수성구랑 대전 서구의 인지교실 이야기도 있었는데 더 눈에 띄는 건 베트남 노인의 영양 불균형 문제, 그리고 한국 무코노인 종합복지관의 식사 배달 확대 소식이었어요. 네, 식사 배달이요? 결국 가장 기초적인 밥 한 끼의 영양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방어선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영양이 우리 신체의 붕괴를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금융신탁은 사회적 존엄의 붕괴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1차 방어선과 최후의 방어선, 비유가 좋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돌봄 문제군요. 네, 우리가 일상에서 운동 스낵도 챙겨 먹고 영양가 있는 밥도 먹고 내 자산도 신탁에 맡겨서 아주 안전하게 보호를 했어요. 네, 완벽한 대비를 했죠.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간 반드시 쇠퇴하기 마련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누군가의 손길, 즉 누군가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분명히 오게 될 텐데요. 그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기대해야 할까요? 네,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전국으로 아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책입니다. 아, 통합 돌봄이요? 네, 살던 곳에서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환자가 있는 집안으로 직접 끌고 들어오는 거죠. 네, 실제로 지자체의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양천구는 전국 최초로 한방 주치의랑 디지털 매칭을 결합했고요. 또 춘천, 천안, 인천, 제주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기술의 발전이 돌봄 현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죠. 그런데 기술의 발전도 물론 너무 좋지만요. 저는 그 한겨레 기사에 소개된 사연 하나를 보면서 마음이 참 되게 무거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너무 뭉클했습니다. 그 86살 할아버지 사연 말씀이시죠? 네, 보셨군요. 치매에 걸린 아내를 차가운 요양병원에 보내지 않고 낯익은 우리 집 거실에서 직접 끝까지 돌보시려고 그 남편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직접 따셨다는 사연이었어요. 네,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이른바 에이징 인플레이스라는 통합 돌봄의 철학이 한 개인의 눈물겨운 헌신으로 아주 완벽하게 구현된 사례죠. 네, 감동적이긴 합니다.
감동적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오히려 통합돌봄 시스템에 아주 거대한 구멍을 본 것 같았어요. 거대한 구멍이요? 네, 조금 까놓고 말해서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86살인데 그 연세에 치매 걸신 나를 위해서 막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하루 종일 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돌볼 수 있는 체력과 여건이 될 확률, 그게 얼마나 될까요? 아, 현실적으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헌신적인 가족이 곁에 없는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결국 저 화려한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시스템 안에서도 홀로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야, 현장의 현실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날카롭게 찌르셨습니다. 어제 대전시의회 이한영 운영위원장도 현장 면담에서 완전히 똑같은 경고를 했거든요. 아, 현장에서도 그런 경고가 나왔군요. 네, 지자체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되게 화려한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쫙 깔고 스마트 앱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그건 자칫하면 모래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은 화려한데 실체가 좀 부족하다는 건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벽에 달린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 센서가 치매 환자가 침대에서 딱 떨어졌다는 걸 1초 만에 감지하고 구청 대시보드에 막 알람을 울릴 수는 있어요. 네, 거기까진 기계가 하겠죠? 하지만 알람이 울린 뒤에 결국 그 집에 황급히 달려가서 쓰러진 환자를 일으켜 세우고 다친 상처를 치료하고 바닥에 묻은 오모를 치우고 따뜻한 밥을 먹여주는 건 앱인의 센서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의 손이네요. 맞습니다. 사람의 손, 즉 요양보호사입니다. 돌봄 노동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엄청난 육체적 체력과 감정이 쫙 소모되는 대면 노동이거든요. 아, 결국 아무리 최첨단 디지털 통합 돌봄 시스템을 깔아놔도 현장에 직접 달려갈 그 사람, 인력이 없으면 그냥 작동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분들 현실을 보면 심각한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 그리고 엄청난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네, 처우 문제가 늘 심각하죠. 이분들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양질의 인력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하는 이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위에 디지털 기술만 쓱 덧칠하는 통합돌봄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결국 그 책임이 다시 가족의 희생으로 떠넘겨지게 되겠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86세 할아버지의 눈물겨운 헌신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기술은 그저 거들 뿐이고 결국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건 따뜻한 인간의 손길과 땀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네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쏟아진 자료들을 쫙 엮어서 보니까 정말 어떤 거대한 물결, 흐름이 보입니다. 네, 아주 다양한 이슈를 다뤘죠? 네, 지하철 무임승차가 우리에게 던진 생존권과 시스템의 딜레마,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맥락을 읽는 지혜를 무기로 다시 일터로 기환하는 시니어 베테랑들, 또 뇌연료를 지켜주는 일상 속 10분 운동 스낵과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신탁제도, 마지막으로 사람의 체온이 너무나도 절실한 통합돌봄의 현실까지요. 네. 이 방대한 현상들이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분야의 이야기 같지만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교차로에서 딱 만나게 됩니다. 하나의 교차로요? 네, 김영래 편집장이 리포트 말미에 남긴 아주 인상 깊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문장이 이 교차로를 정확히 비추고 있습니다. 오, 어떤 문장인가요? 초고령 사회의 진짜 과제는 노인을 부담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의 전환이다. 아, 권리의 주체. 네, 지하철 무임승차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이동할 권리이고요. 노인 재고용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 창출이며 통합돌봄은 시설 격리가 아니라 나의 익숙한 일상을 지켜낼 권리라는 아주 당당한 선언인 거죠. 야, 정말 통찰력 있는 문장이네요. 오늘 청명과 식목일을 맞아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마음속에 심은 것은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었네요. 네, 아주 멋진 비유네요. 노년을 그저 비용으로만 계산하던 흐려진 시야를 맑게 닦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권리와 가치의 메커니즘을 투명하게 들여다본 식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딱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네, 해주시죠. 여러분이 80세가 되었을 때 이 사회가 여러분을 엑셀표 구석에 적힌 부양해야 할 적자 항목으로 취급하는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축적한 그 소중한 지혜가 인공지능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메우고 여러분의 경험이 사회의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거래되는 그런 역동적인 세상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 미래의 모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시니어의 삶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고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느냐에 완벽하게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깊은 고민이 그 멋진 미래를 결정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지만 아주 강력한 10분 운동 스낵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해 보시고요. 네, 지금 당장 자세 한 분 고쳐 앉으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죠. 저희는 다음 심층 분석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아주 시원하게 해소해줄 예리하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